가지 결정 요인 중에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의 경우 그에 앞서 많은 재무나 회계적 지식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관련된 기초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수업에서 여러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플래시 메모리 상태인 것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교시는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복귀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주차에서 훌륭한 경영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결단하고 실행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논리적 사고와 학습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에게 우리 중소기업 대학원에서는 4가지 역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수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마인드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을 보는 눈, 마지막으로 솔선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지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이 4가지 역량과 논리적 사고와 학습 욕구라는 기본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가졌을 때 결단하고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바야흐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수업이 준비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재무지식을 어떻게 하면 배양하며 재무지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의사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을 살펴보고 경영 개선을 해야 될 항목을 찾는다. 돈이 될 만한 신규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해외 시장 진출에 현지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유통망 계약을 통해서 할지를 생각해 본다. 5년 이후 기업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선발 사업자를 따라잡으려면 시장 점유율 차이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한다. 스케일업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인력은 그대로 유효한지 또 어떤 인력을 얼마나 채용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기존 사업의 매출이 줄고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전략적 어떤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조직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저변에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 하나에 관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지향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그 가치를 어떠한 식으로 이해하고 또 개선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 전략의 또한 경영의 핵심 자체는 재무적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현안을 숫자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기업 비전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 관계자에게 제시하는 한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키우고 잠재 위협을 제거하며 또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산 운용을 효율화해서 전체적으로 기업 성과가 인풋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파란색만 연결해서 보면 숫자로 이해하기 쉽게 현금 흐름과 잠재 위협을 파악해내서 제거하고 자금 조달과 자산 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바로 재무적 판단이고 또한 재무에서 다루는 재무 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보면은 회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숫자로 파악하고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회계라고 하고요. 따라서 재무와 회계는 서로 도구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식은 호재인가 약재인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의 부품 발주 관리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K유니콘 육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성장 특례 기업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주관사, 증권사에게 그 사후관리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구글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추고자 엔비디아하고 제휴를 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호재인지 약재인지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공급처인지 또는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그 구매처인지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이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숫자적 영향을 비즈니스 자체의 흐름 또는 프로세스 속에서 파악을 하면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재무가 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걸로 이건 좀 더 경제적인 차원이지만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보니 금융기관에 순이익이 줄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2년간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은 기업 경영의 외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 금리를 상승시키고 금리는 회사에서 자금 조달의 여건들을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되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재무 시간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전문가라도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기술적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재무적 전문가, 또 어떤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에 관한 지식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 지식만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내용 저희 수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재무적 지식을 갖췄을 때 굉장히 강력한 전략적 경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재무지식은 기업의 가치와 위험을 숫자로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여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박스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혹시 이 박스를 이 가방을 열므로 해서 생기는 또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가져오는 위험은 뭐가 있는지 리스크라는 측면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감각적으로만 또는 직관적으로 가치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즉 하나하나 개별 사안들을 숫자로 치환해서 숫자로 이해하고 숫자를 변경시킴으로 해서 그 숫자 개선의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재무지식입니다. 솔직히 재무제표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수업은 재무제표라는 말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재무제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상당수들도 사실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에 담긴 숫자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온 재무비율과 그 의미들을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와 회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숫자를 통해서 또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재무적인 관점들 또는 전략적 관점, 시장의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회계는 이러한 같은 회사의 가치가 변동되는 상황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회계라고 합니다. 이익을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고요. 한편 재무는 회사의 자금을 적게 조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재무지식이란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는 사실은 자금부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계는 회계부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회계라는 언어와 도구를 통해서 자금을 포함한 재무적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경영자의 관점에서의 재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의 언어, 회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로 기업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기업가치 평가입니다. 기업 인수 또는 매각, 거래선의 지불 능력 확인에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투자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투자 기법을 활용해서 기업 인수합병, 더 나아가서 기업에 있는 자산들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수업은 경영현황 진단은 재무지표와 관련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기업가치 평가의 세 가지 결정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지 따라서 투자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부터 모든 교재들이나 교육들이 재무제표 작성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은 오히려 뒤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가치 평가라는 내용과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투자 타당성이라는 실무적 결정들에 대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순서로 재무제표 작성을 오히려 뒤쪽으로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 타당성 분석, 나아가 투자기법에 활용하는 최근에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재무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은 재무정보는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투자가치의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회계라는 관점들에서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당수의 내용들은 바로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편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을 통해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또 부도나 외부 위험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원가 관리나 자금 수지 등등을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정부 세무에 대해서는 세원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고 적법하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들을 해서 이와 관련된 세무회계라는 내용들로 세무회계 관련된 세무 원장들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거래처는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의 위험은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중앙의 어떤 기본적인 되는 것들은 재무제표가 될 것이고요.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 중에서 내부 정보자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무서 당국이나 정부에는 원가회계 또는 세무회계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거나 또는 독과점이나 외환의 어떤 범법적인 탈법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적법하게 잘 설명하는 과정들이 바로 정부회계 또는 세무회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참조해보면 재무제표는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어떤 특정 시점에 상태를 이야기하며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현금흐름표는 그러한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본변동표는 주식이라든가 또는 주주들의 변동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표로 작성되어 간결하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와서 주석이란 내용으로 그 자세한 내용들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후에 알려드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변동표라든가 주석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사실 투자자는 깜깜이 투자되기 싫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즉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대라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영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바로 이 깜깜이 투자 때문입니다.
한편 경영자는 속속들이 드러내면 모든 것에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들 둘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대고 그 돈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부채는 완전하게 잘 기록됐는지, 기록은 계속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자산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 투자자들은 실제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자는 자산을 괜히 꼼꼼하게 적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더 많은 수익의 배분 또는 배당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부채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부의 부채, 즉 장부에 쓰여져 있는 부채로 인해서 갑자기 자산의 가치 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걱정할 수 있고요. 한편 경영자는 부채는 빠짐없이 모두 기록했으니 숨긴 것이 없다라고 경영자 진술, 즉 재무제표의 제일 앞단에 있는 경영자 진술에 이 내용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록의 기준을 변경을 하면 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당이 적게 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걱정이 있고요. 한편 경영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했지만 변경되었다면 그 가치의 변화를 명시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원칙, 우리는 그걸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투자 시장에서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회계 자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회사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법인 등기를 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 등기를 하였을 경우 자산이 120억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120억을 넘게 되는 경우는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외부의 회계 전문가, 즉 공인 회계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어 있는지 감사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사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권상장 법인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K-갭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주권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인 KIFRS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관법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외관법인은 이 상장회사와 달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감사를 받게 되는 외관 법인을 말합니다. 사실 외관 법인이 된다는 얘기는 상당 규모의 이미 사업이 성장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되고요.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부담도 가는 일이지만 이제 사업의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들을 확인했다라는 면에서 좋은 사인으로 보입니다. 회계감사인은 아까 외부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보고서에 감사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감사제는 바로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감사를 실행하면서 적정 의견은 지금 이 회사는 적정하게 그 회계 자료를 작성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정 의견은 적정하게 자료하는 절차를 다 따랐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한정 의견을 답니다. 종종 기업 중에는 한정 의견도 내고는 합니다. 한편 의견 거절은 이렇게 작성한 자료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고 또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감사인은 의견을 거절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의견 거절을 내기보다는 감사인들이 감사인 사임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내용은 회계사가 하는 일은 감사를 하는 게 문법 체크일 뿐입니다. 즉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를 볼 뿐이지 이 기업의 성과가 어떤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다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도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트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다트에는 dart.fss.or.kr 이라는 금융감독원의 그 사이트명을 쳐주시면 다음과 같이 공시통합 검색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공시통합이라는 말은 공시가 디스클로저, 영어로 얘기하는 디스클로저라는 뜻인데 어떠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개하는 내용에는 재무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영사실에 대해서 그 공중에 알리는 역할들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공중에 알리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통합 검색에 회사명이나 또는 주식 종목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상장법인의 경우는 나오게 되고 일반 법인들 중에서 외관 법인들의 내용들은 이 회사명을 입력하면 간략하지만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시정보에는 사업보고서, 또 재무정보 조회, 재무정보 일괄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지분과 관련된 변화된 공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이거는 재무제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사업보고서, 증권발행 신고서 및 개별 공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있죠.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화폐 단위로 기록될 수 없는 것, 즉 기술의 차별성, 조직 효율성, 인재 잠재력, 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회계자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쓸 수는 있는데 그 내용들을 쓰려면 회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시도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한편 재무적 관점에서는 추정을 이용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회사가 조직이나 또는 인재의 잠재력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성장률 같은 곳에 추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 내에서 보면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감사인의 감사 의견, 주주에 관한 사항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같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회사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 그 안에서 회사의 개요 중에서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매우 도움이 많이 되니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한 예로 저는 제주 맥주의 기업 공개 사례를 찾아봤는데 공시통합 내용에 제주 맥주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 맥주가 2021년 5월 12일에 투자 설명서, 이때가 상장 시기입니다. 상장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투자 설명서,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공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회사의 개요라고 보면 내용들에 보면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투자설명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PDF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쉽게 읽을 수 있고요. 여기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전문적 내용들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학습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아래 3번에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뽑아서 이후에 학습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무제표에 아까 앞서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의 내용들을 출력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특정 시점입니다. 여기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내역이 있으며 각각 자산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는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쓰여 있으며 여기에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를 뺀 영업이익, 그리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그리고 기타 수익과 비용들을 차감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를 뺀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주당 손익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주석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주석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역시 현금 흐름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현금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 현금이 있고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이라는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기말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말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앞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유동자산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과 금액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본 변동표라는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옆에 그 재무제표에 있던 주석들의 내용들을 이 재무제표의 주석에 보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 이 5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통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는 읽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들이 그 기업 분석가, 즉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증권사 또는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작성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 계좌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컨센서스 환경닷컴이라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필요한 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찾을 수 있고요.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체격을 말합니다. 자본이 충실한지 확인해서 디폴트, 즉 부도가 날지 이런 유동성, 리퀴디티 위험성들을 확인하는데요.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항상 얘기하듯이 어느 시점이다, 몇 년 말 현재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험성들을 놓고 제일 위에 적습니다. 즉 유동자산, 현금과 예금은 누군가가 빼내가거나 훔쳐갈 수 있고 상품도 그렇고 또한 재고자산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부도내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다 적게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예전에는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던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움직이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브랜드라든가 또는 영업권과 같은 것들을 이 비유동자산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산들은 아래쪽에 적게 되고요. 오른쪽에 유동부채는 변제기간 1년 이내에 들어오는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위에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갚으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변제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건 장기차입금이라고 해서 비유동부채에 적게 되어 있는데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였다. 즉 1년 이내로 들어올 때가 되면 유동부채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동성 장기부채란 이름으로 기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부채로 올라와 있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중요성 원칙에 의해서 위에 적게 됩니다. 한편 장기차입금 외에 자본금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적어 놓고요. 여기에는 자본금이라는 그 주주가 처음으로 냈던 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지금까지 그 벌어놓은 또는 손실이 기록된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되어 적혀 있고요. 재무상태표의 왼쪽은 총자산, 오른쪽은 총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총자산과 총자본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5가지 요인들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체력을 나타냅니다. 각 단계별로 이익이 건전하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계별로 매출액에서부터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그 사이에서 다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뺀 영업이익 여기까지가 영업활동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영업손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외 손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돈을 빌리거나 또는 어떤 시설을 빌려서 나가는 돈 또는 빌려주고 받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기업의 경영실력을 이야기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를 내는 세금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총 포괄손익을 포함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손익계산서는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적정한 이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익률에 맞춰서 충분하게 내고 있는지, 즉 유통이라면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 총이익률이 있을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률에 맞춰서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는 바로 체질입니다. 이 회사가 누군가 도와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적정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흐름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금을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구매를 통해서 나가야 될 외상매입금 같은 것들도 반영되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나타납니다. 한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권들 같은 것들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데 따라서 생기는 현금 흐름입니다. 주로 시설 투자에 발생하는 돈들을 여기다 적고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됩니다. 돈이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차입금을 들여온다든가 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감자를 하는 행위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들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표를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게 이 모든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바로 회사의 현금 출납기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재무활동이나 또는 투자활동에서 영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또는 본원적으로 그러한 힘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재무제표의 기업공개 자료를 가지고 봤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기업분석 보고서 유한타증권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축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우리 봤던 대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중에는 자본금과 자본이익여금, 이익이익여금이라는 세 항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항목들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중에서 순차입금이란 말은 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차입금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현금으로 그걸 갚아버릴 수 있는,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장 위에 있는 그 자산들을 뺀 금액이 순차입금입니다. 따라서 340 여기 2021년 포캐스트로 마이너스 17 순차입금이란 얘기는 오히려 현금이 차입금보다 더 많다라고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아까 매출 총이익과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EBITDA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EBITDA는 순이익에서 이자를 다시 더해주고 세금을 다시 더해준, 그래서 이게 바로 따지고 보면은 결국 영업이익입니다. 그걸 EBIT이라고 부릅니다. EBIT, EBIT이고요. 이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위에 바로 영업이익에 있는 판관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전체 매출 총이익에서 감가상각만큼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판관비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약 본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바로 감가상각을 차감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려줘서 우리는 에비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듭니다. 즉 에빗이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DA를 합쳐서 에비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데 기말 현금인 8이 여기 17 2020년 액츄얼이라고 나와 있는 2020년 A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가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020년 A에 17이라고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한편 영업활동 현금은 24인데 에비타는 20으로 나옵니다. 에비타도 현금 흐름의 일종인데 이 둘의 차이가 꽤 나죠. 한쪽은 에비타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이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 에비타 사이에는 바로 그 순운전 자본의 증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채권을 줌으로 해서 그만큼 돈을 내가 더 은행으로부터 조달해야 되고 또는 차입을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 부분들이 결국 영업활동에 얼마만큼 동원됐는지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에비타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에비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있는 그 순운전 자본들이 만약에 큰 금액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비타가 그 마이너스에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이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재무 비율을 가지고 그 14개 기업에 대한 지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때 이 재무 비율 중에서 첫 번째 구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으로 약 13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은 사실 처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에서 뺀 걸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당좌자산은 즉 내가 바로 인치로 해서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 부분의 한 80% 정도는 당좌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 총계, 즉 자본금 대비했을 때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본에서 자본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역으로 얘기하면 부채 비율의 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채가 60억이고 자본 총계가 40억이다. 그러면 총 자본이 100억일 테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40%가 되고 그 자기 자본 비율에 반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됩니다. 부채 비율은 아마도 부채가 60억이고 자본 총계가 40억이니까 150%가 되겠네요. 고정 비율은 자기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것에서 비유동자산, 즉 유형자산과 같은 것에 얼마만큼 투입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은 갚지 않아도 될 돈으로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비유동자산 장기적 합률이라는 것은 비유동자산, 즉 아까 위에 있던 그 금액들을 이번에는 비유동 부채까지도 더해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설비투자는 장기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해라 해서 이것도 100% 이내인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자산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산 투자를 장기 자금으로 투입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짧은 돈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실제 언제 갚아야 될지 모르는 유동부채로 인해서 자산은 바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흑자가 난 상태에도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금융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 영업이익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킨 걸로 보면 훨씬 더 이 이자 보상 배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즉 따라서 금융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커버하는 것들이 되게 낮아 보이더라도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로 보면은 이 부분을 훨씬 더 높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투 에비타라는 우리가 비용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좀 이것에 앞서 만들어진 이자 보상 비율의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에비타로 금융부채를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투 에비타는 보통 내가 벌어들이는 에비타가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 월 수입 대비해서 나는 금융부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데트 에비타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언제든지 금융부채로 인한 부도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DSR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데트 에비타와 같은 비율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성과 활동성에 관한 재무 비율입니다. 제품이 재고로 묶이거나 판매 대금이 늦게 회수되면 영업 사이클에 부담이 되고 그에 맞춰서 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 평균액, 즉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을 더해서 2로 나눈 금액으로 매출액을 구하면 매출 채권이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는데 몇 회나 회전되는지가 나오고요.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을 365로 나누면은 매출 채권이 묶여있는 기간, 즉 한 번 채권이 나가면 현금화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며칠로요. 같은 개념으로 재고자산은 평균 재고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나누면 재고자산 횟수가 나오고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가지고 365로 나누면 재고자산이 머물러 있는 기간, 즉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다시 해서 매출채권 회전기간과 재고자산 회전기간만큼의 숫자를 그 일수만큼의 일평균 매출액을 곱하면 그만큼의 현금을 우리가 항상 마련해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입채무 회전율인데요. 매입채무 회전율은 매입채무 평균액을 가지고 매입 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매입 채무 회전율을 365를 나누면은 그 매입 채무 회전기간, 매입 채무는 며칠 정도까지 안 갚고 있어도 되는지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날짜들을 같이 매출 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회전기간 플러스 거기서 매입 채무 회전기간을 빼면 우리가 며칠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세 개의 기간을 합쳐서 표현해 주는 것을 현금 회전주기라고 합니다. 주목하실 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현금이 필요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입채무는 현금을 부족해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를 빼주는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일평균 매출액과 현금 회전주기라는 날짜 수를 곱하면 안전자금 수준이 나옵니다.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투자에 비해서 적합한지를 보는 것으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같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진율이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다루는 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 총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액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나눈 거고요. 한편으로 총자산 수익률은 투입되어 있는 총자산, 즉 재무상태표의 왼편에 있는 총 모든 금액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 그래서 투자자와 채무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ROA는 높고 ROE가 훨씬 더 높은 것이 더 좋겠죠. 한번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ROE가 너무 높으면은 결국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채무자인데 돌아오는 건 더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는 ROA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투하자본 수익률을 일정 기간 동안 투하된 자본을
따로 잘라내서 그것들을 보는 것을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부분들은 그 기업이 단기 기간 동안 충분한 이익을 냈는지, 또는 그 기업의 사업을 일부 떼어내서 거기에 투하된 자본에 대비해서 적정한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제주 맥주의 기업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작성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항목을 이용해서 지표를 찾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ROE 포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듀퐁이라는 글로벌 화학기업이 리더로 성장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모든 기업들은 이 ROE 세부 항목들을 분석을 해서 활용합니다. ROE는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매출액을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매출액분의 순이익률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단기 순이익률입니다. 한편 매출액 나누기 자기자본은 자기자본 회전율이고요. 다시 이 지표 중에서 순이익률은 그대로 두고 자본회전율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위아래 총자산, 총자본을 넣어주는데, 총자산과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은 총자산, 오른쪽은 총자본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 같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순이익분의 매출액은 순이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얘는 수익성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은 자산회전율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바로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지표들이죠. 그리고 나서 총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재무 레버리지라고 해서 반대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의 역수입니다. 이 재무 레버리지는 결국 레버리지라고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기사에서는 ROE는 1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ROE는 10%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에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 기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ROE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도 우수하다 그러면 ROE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ROE가 훨씬 높습니다. 그 얘기는 ROE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들이 그렇게 그 위험률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선 ROE가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도 우량하다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 10% 정도의 ROE만 나오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실 ROE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ROE를 쪼개서 어떻게 경영 계산에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ROE 포뮬라를 다음과 같이 쪼개서 순이익은 세부 항목들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빼는 항목들, 그리고 총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들로 구분이 될 거고요. 다시 총자본은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해서 그 잉여금, 납입자본금까지 구분이 될 텐데, 각각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또한 억제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ROE를 전체 높이는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 비율에 대해서 그 자료에서 저는 제주 맥주의 내용들을 뽑았는데, 재무 비율을 매출 증가율 익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매출총익률, 영업이익률, 수익성에서 지표를 봤던 자료들이고요. 여기서 ROIC, ROA, 즉 총자산 회전율, 투하자본 수익률, ROIC하고 ROA 각각 내왔고, ROE, 방금 전에 얘기했던 ROE도 계산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했던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채 비율과 순차입금, 자기자본 비율도 같이 계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금액, 즉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 금액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에비타 마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에비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에비타는 이렇게 씁니다. EBITDA. E는 earnings라고 당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당기 순이익에는 이미 당기 순이익에서는 이자를 빼고 세금도 뺐습니다. 이걸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before interest and tax, 즉 인터레스트, 세금, 금융비용과 세금을 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자 비용과 세금 반영 전 순이익,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EBIT는 영업이익이고요. 이 영업이익에는 매출총이익에서 이미 그 감가상각비를 빼고 들어왔는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나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EBIT, 즉 영업이익에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D하고 A를 더해준, 이건 감가상각비인데요.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은 현금 기준의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비타입니다. 에비타는 그냥 현금 기준으로 본 영업이익이다.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든 현금 흐름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에서 관심 있는 회사 자료를 검색해서 이후에 여러분들 기말 과제로 발표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그 관심 있는 회사를 하나 추출해서 자료를 검색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했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처럼, 즉 회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지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 지표에서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수업에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발견한 내용들 중에서 특이한 것들이 좀 있거나 또는 일반 기업들과 평균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찾아낸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5주차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기업 분석 보고처럼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은, 가급적이면 상품이 복잡하지 않고 업종이 여러 가지로 벌려지지 않은 단일 상품 기업이, 특히 경쟁력을 가진 중견 상장 기업, 상장한 기업들이 자료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중견 상장 기업을 찾아서 재무제표를 출력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무지표를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안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면서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오히려 이후에 기말 때 15주차에 발표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요번에 특정한 회사를 정해서 결정해놓고 이 작업을 해놔야지만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또 기업가치 평가에 관련된 항목들을 또 추출하는 작업들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때 가서 쫓기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할 테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